그럼 정상진도 이제 나갑니다. 용어의 정의 18페이지예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그 6가지 용어의 정의가 우리 법 제2조에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용어들이 나오면 이 의미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고 시험에서는 용어의 정의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표 일단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고 간다. 자, 그럼 용어의 정의인데 뜻을 바로 세운다 이런 뜻이고요.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돼 있지만 중개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용어의 정의 읽어드립니다.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세요. 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한 행위를 여기서 끊어보시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의 정의예요. 자, 4가닥으로 나눴죠 지금. 그러면 중개에 관한 정의인데요. 중개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 중개대상물이래요. 우리 법 제3조에서 정의는 중개대상물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셔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랍니다.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세를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교환 임대차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예요.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럼 여기 문장에 잠깐 생각해보고 하는데요. 법정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오늘 공부하는데 5가지가 있어요. 먼저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 임목이 있고요.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래요. 그럼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가 뭡니까? 매매교환 임대차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대요. 알선의 사전적 의미는요.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알선은 소개라는 뜻이에요. 소개를 해준다. 또는 매개를 해준다. 주선을 해준다. 다 같은 표현으로 보면 돼요. 그럼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를, 당사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암기를 그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갑을 사이의 토지에 대한 사고 파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이름이 매매계약. 다음에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이거 세를 넣을 수도 있죠. 이 대체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고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꿉니다.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교환 계약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토지에 대해 을이 은행이라면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등등등 이러한 토지에 대한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행위를 소개하는 게 전부 다 중개예요. 그러면 중개라는 것은 이 토지에 대한 갑과 을 간의 거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용어의 정의로 연결시키면 토지는 이제 법정 중개사물이 된 거고요.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알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개라 함은 이러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중개를 한마디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중개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알선. 자, 그러면 소개하는 게 이제 중개라고 볼 수 있는데 세탁기 거래를 소개했거든요. 이거 중개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죠?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야지 중개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결론을 지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개해줄 수 있는 물건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동차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냉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소위 중개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을 하는 게 중개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합니다. 소개합니다.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동차 거래를 소개했어요. 세탁기 거래를 소개했습니다.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 아니란 얘기죠. 중개 아니에요. 나아가서 알선이라는 것은 소개라고 그랬죠. 그럼 소개하는 게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럼 소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예요. 이게 소개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컨설팅. 그러면 부동산 컨설팅이 과연 소개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컨설팅의 아주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습니다. 이 갑이 토지를 팔려고 그래요. 이걸 팔려고 그러는데 그 개업공사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팔면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냐 하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걸 분할을 해라. 쪼개라. 200평, 300평을 쪼개서 각각 분할해서 팔아라. 이게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거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부동산 컨설팅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행위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결론이 컨설팅은 소개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 아니에요. 그럼 나아가서 분양대행 따져볼까요? 분양대행.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분양대행을 또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게 상가 건물이에요. 이 상가 건물이 이제 4층짜리인데 이것을 갑이 신축을 했어요. 갑이 신축을 하고 이것은 이제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직접 건축주로서 분양을 해도 돼요. 직접 해도 되는데 전문가들이 있더라 이거요. 분양만을 전문적으로 하라는 A가 있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A한테 가갖고 야, 네가 내 대신 분양 좀 해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을 대신하여 A가 이 상가에 대하여 을병, 정무, 이자에게 다 분양을 합니다. 요게 바로 분양대행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팔아주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분양대행은 역시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자 입장에서 팔아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소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분양대행도 중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대단히 중요한 개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에 대해서 중개가 아니니 우리 법이 이걸 규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컨설팅 분양대행 우리 법 규제를 안 하죠. 우리 과목은요 기본적으로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중개가 아니라면 우리 법이 터치할 일이 없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우리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분양에 대한 부분은 분양대행에 대한 부분은 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이 규제하고 있고요. 컨설팅은 규제하는 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컨설팅은 기나 소나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규제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공인중개사 업무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우리 규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중개가 아니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럼 자동차, 중산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 그러면 이것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 거래 소개했다. 이것도 중개가 아니에요. 중산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게 중개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 법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개 개념은 봤고요. 중개의 성격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중개의 3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가볍게 그냥 참고하고 합니다. 중개 3요소는 이 그림이 있는데 중개가 되려면 일단 토지라는 중개대상 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고 거래 당사자인 갑과 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면 우리 그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을 뭐라고 그럽니까? 의뢰인. 우리도 이제 의뢰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뢰인이라고 불러요. 이자는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이고요. 을은 권리를 취득코자 하는 의뢰인이죠. 그러니까 중개의 두 번째 요소, 의뢰인입니다. 세 번째는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자는 주로 이제 중개 행위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만 잡니다. 그래서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해요. 이게 중개의 3요소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중개의 개념 이 정도만 파악하고 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는 공인중개사가 나와 있는데 3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중개업에 관한 정의. 중개업 19페이지 찾았어요? 자,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일정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자, 이제 중개업에 관한 정의입니다. 글자가 세 글자로 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억은 중개업은 글자 수가 몇 개? 세 개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일단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보수를 받고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갑과 을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일방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거. 다음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를 해주고요. 보수를 안 받았다라도 이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개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무료 중개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래요. 그럼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업이 뭐냐? 업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판례라는 걸 들어봤을 것 같은데 법에 대하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게 판례죠. 이게 판례고 권한이 있는 기관, 행정기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했잖아요. 이걸 뭐라 하느냐? 이것을 유권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시험에서는 유권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판례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판례를 여러분들이 엄청난 내용의 판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업이라는 것은 일단 한 번 정도 한 것은 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나아가서 영리성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영리성이라는 것은 보수를 받게 되면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영리성이 있는 행위라면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정도 소개했어요. 이건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정의를 다른 사람으로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중개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는데 우리 법 9조 1항이죠. 9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해버리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는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해버리면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가장 크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죠? 이렇게 되고요. 나아가서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 있죠.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중개보수라고 그래요. 이게 중개수수료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중개보수로 용어를 통일했죠. 그래서 중개보수라고 그러는데 이 중개보수는 개업공사가 중개나 중개업을 했을 때 비로소 적용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엄청 엄히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한도를 초과하여 단 한 편이라도 더 받으면 안 돼요. 한 편이라도 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한 편이라도 더 받았다. 더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보수는 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중개나 중개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럼 과연 중개가 뭐냐? 말씀드렸죠.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게 중개였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개 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니까 처음서부터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어요. 맞죠? 처음서부터 중개에 해당이 안 된다면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은 결국은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를 받고 했잖아요. 그럼 이꼬로 이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중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거래를 소개했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를 소개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하더라도 이건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아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분양 대행을 해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고 이걸 보수를 받았어요. 중개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컨설팅만 한다든가 분양 대행만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고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나아가서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받으라. 우리는 알아서 받으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보수에 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개업의 개념 정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개업이 된다면 우리 법의 적용이 그대로 되는 거고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있게 돼요. 그러나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업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게 바로 중개업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뭐 쉽게 이해를 할 걸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에 개업공사 정의가 있죠.
개업공사 정의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지금 불렀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개업자였어요. 용어를 진작에 이렇게 바꿨어야 됩니다. 이거를 아니 변호사가 개업을 하면은 업자 됩니까? 아니죠. 법무사가 개업했어요? 업자가 되는 거 아니죠. 회계사가 개업을 했거든요. 업자 되는 거 아니죠. 우리만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면요. 개업을 하면 업자가 됐습니다. 아주 용어가 안 좋았죠. 무슨 업자입니까? 전문 직업인의 냄새가 전혀 안 나니까. 그래서 이걸 개업공사로 용어를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지금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법, 공인중개사법을 말하죠.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개업공사 정의는요. 등록만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첫 수업이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라고 하면 틀렸어요.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과목의 주특기고 용어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한 자가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이 자가. 그러니까 이 등록이라는 것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영업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록이다. 이게. 그럼 현재 개업공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를 우리는 앞으로 종별이라고 부를 거예요. 종별.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해요. 이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자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해요. 이자 공인생 개업공인사인데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했잖아요.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개업공인사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소위 이른바 중개인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개인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법률상 용어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국법시대에 쓰던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강의할 때 제가 앞으로 계속 쓸 건데 현재 우리 공사법에는 중개인이 뭐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제7638호. 이거 숫자까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가. 이 길지 않아요? 기니까 그냥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되는데 어쨌든 이 자가 중개인입니다. 이 자가 현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중개인에 대해 묻고자 할 때는요. 다음 중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내죠.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길기 때문에 강의할 때는 제가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거고 우리 기본서에도 이 용어를 계속 쓸 겁니다. 그럼 중개인이 누구냐?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역을 언급을 안 했어요. 중개에 대한 연역을 언급 안 했는데 가볍게 말씀드리면 해방 후 1961년도에요.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누구나 다 중개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고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냥. 자격증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죠.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중개인의 출신 성분 첫 번째 바로 이분들이에요. 신고하고 중개업에 진입한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중개인 첫 번째 출신이다. 이분들이. 그 다음 이제 1961년도엔 역사적 사건이 있던 해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태어나서 몰라요? 1960년에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있었죠. 1961년도 5.16 군사쿠데타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제개발 62년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한 건 사실이었어요.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모여들잖아요. 그럼 그들의 잠잘 곳을 마련해줘야 되죠. 근데 집이라는 게 쉽게 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딸린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했어요? 폭등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도저히 이 법을 개정하는 수는 도저히 이건 규율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돼요. 그게 바로 1983년도 12월 30일이었습니다.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에 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개업법에 제정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 법은 골자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허가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고 제한 폐단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으라고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전문 자격증 제도인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골자로 중개업법이 제정됩니다. 그래갖고 자격시험 1회, 우리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느냐? 1985년도에 있었어요. 1985년도. 이때 자격시험 1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1학년이었어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 있는데 어쨌든 1학년이었습니다. 네.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 1학년이었을 것 같아?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갖고 어떻게 중개하려고? 초등학교 1학년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1985년도 1회 시험이 있었는데 이때 합격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요. 무려 6만 명이 나왔어요. 1회 시험 때. 이거 역대 기록을 아직도 못 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합격한 게 바로 이제 3만 명이에요. 3만 명인데, 그래서 뭐 15회 추가, 14회, 이런 때 다 3만 명씩 합격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12,000명, 13,000명, 15,000명에서 12,000명 이렇게 떨어졌다가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작년에 최저였죠. 작년 25회 때 9,200명인가 밖에 합격, 8,900인가? 8,900명밖에 합격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쨌든 프로테이지가 계속적으로 20%를 유지하는데 인원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아직도 못 깨고 있습니다. 그럼 6만 명이나 인원이 배출이 됐어요. 공인인증서라는 게 처음으로. 그럼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중개업법을 1차 개정을 하게 돼요. 1차 개정을. 1차 개정이 그래서 언제 있었냐면 이 1차 개정이 1989년도 12월 30일. 그러니까 정확히 6년 만에 이제 1차 개정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여기에 들어갔냐면 1차 개정 때 이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요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중개업법 제정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 이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중개인의 두 번째 출신 성분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입니다. 허가받고 되신 분들 또. 그래서 그럼 결국은 1990년 이후에는 중개인이 탄생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중개인이 탄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우리 법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표현을 지금 우리 법이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혁공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개법 시절에 중개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학상 그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로 이 중개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요.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중개인들이 전국적으로 약 한 3만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개업공사가요. 개업을 하신 분들이 약 9만 명 정도로 계산되고 있어요. 지금 9만 명인데 이 중에 중개인이 5천 명 정도 됩니다. 현재.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이 되고 중개인들이 현재 5천 명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무소 개업을 해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개업은 잘 못하고 있을 거예요. 손님들이 중개인 잘 안 가죠. 제가 전에 살던 그 동네에는 중개인 사무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완전 사랑방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어르신들 사랑방입니다. 여기 이제 등록관청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감독 나오거든요. 감독 나오는데 거기 중개인 사무소라고 간판에 딱 써 있어요. 아주 허름합니다. 인테리어도 형편없죠. 없는데 그 등록관청에서 감독 나오면요. 여기 슥 피해갑니다. 왜? 괜히 여기 들어갔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나오거든. 지금 한참 끝발 올리고 있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놈이. 그러니까 괜히 욕만 먹고 나오니까 슥 피해가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 중개인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여전히.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럼 지금 현재 이분들은 등록증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신고받고 허가받고 되신 분, 신고하고 또는 허가받고 되신 분들인데 등록증으로 전부 다 바꿔줬어요. 그럼 현재는 그럼 우리가 요거 중개업법도 아니고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현재 우리 법이 뭐라고요? 공인인증서법. 공사법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어 있고 나아가서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제로 전환하는 게 이제 1999년도 7차 개정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전환이 현재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모태가 바로 부동산 중개업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23차에 걸친 개정을 본 겁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현재 공사법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었던 법이 여태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할 말로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어떻게 하면 이 투기를 잡을까 하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직도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징역 가게 돼 있어요, 지금. 걸리면 웬만하면 징역 갑니다. 겁나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겁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때 당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중개법을 그동안 옥죄왔던 거를 약간 풀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정이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계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어쨌든 부동산 거래가 지금 대단히 투명해진 이 현실에서는 우리 법이 지금 규제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게 맞고 이때 만들어 온 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법에 있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그 법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고 그러면 중개인 누군지 이해하셨죠 이제? 그래서 3명의 개업공사였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죠? 중개는 자격증이 없어요. 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모두 포함 못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여기서 끝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사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에 공인중개사 정의가 나와 있죠. 19페이지 2번 찾았어요? 자 공인중개사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럼 공인중개사 정의는요. 여러분들이 자격 취득만 기억하시라는 뜻이죠? 자격 취득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정의인데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게 공인중개사고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의 정의인데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니까 외국에도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럼 공사자격을 취득했다. 이 자는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의 종류도 역시 3가지가 있거든요. 공사 종류도 3가지가. 하나는 일반 공인중개사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자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죠. 이른바 서랍 속의 공인중개사, 장롱 속의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혹자는 이 자를 거실벽의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거든요. 왜 거실벽의 공인중개사냐면요. 우리 집안에는 대대손손 국가고시에 단 한 번도 합격 못했다. 내가 열심히 하여 합격을 했으니 길이길이 후손을 빛내기 위해서 금택자 둘러가지고 거실배에 걸어놓은 공인중개사. 이 자가 바로 일반 공인중개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공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럼 이 자는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요. 공인중개사 종류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개공인 공인중개사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이죠. 뒤치나 매치나 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된다고 했죠? 그럼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맞죠?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누구에게 고용이 되는 자란 얘기죠? 이 얘기인데, 자, 용어의 정의가 이 자는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5번을 보십니다. 19페이지 맨 밑에 5번. 소속 공인인계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 개업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어보세요. 공인인계사, 개업공사의 법인인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 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어보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이게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인데, 지금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가닥으로 나눴는데,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소속된, 고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공인인계사로서, 가로 열고 뭐 그 말은 빼고요, 일단. 무시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네 가닥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 자가 바로 이제 소속공사의 정의로 내려져 있는데, 그럼 소속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고용이 된 거고요. 개공에게 고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계사고요. 그 다음에 중개 업무 수행하나 보조한다 그랬어요. 소속공사는 실무적으로 소속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소공이라고 부르거나 소공사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저는 소속, 소공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업공사에 고용된 공인인계사예요. 직원인자를 이해하면 돼요. 그냥. 직원인자로서 공사자격이 있는 자죠. 지금. 인자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한다고 했어요. 그럼 업무를 보조한다는 얘기는 현장 안내를 한다든가 등기상 증명서를 떼운다든가 이런 보조 업무가 있고요. 중개 업무가 과연 뭘까? 여기서 미리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지금 토지에 대하여 갑거리 서로 거래하시는 거예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이게 중개의 기본 그림인데 이 개업공인인계사의 업무 활동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토지 팔아달라고 갑으로부터 의뢰받았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팔 수 있으니까 토지에 대해 정보조사 하겠죠. 등기상 증명서 떼보고 토지장 떼보고 현장 가서 보고 지역도 다 떼봅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다 떼봐요. 그러던 차에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을에게 브리핑을 해야 되죠. 그럼 물건 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행위, 중개대상으로의 정보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확인 설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확인 설명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확인 설명했거든요. 을이 현장을 보자 갑니다. 그래서 을을 모시고 현장 안내해야 되죠. 현장 안내했어요. 그리고 이제 을이 그럼 마음에 들어 해요. 그래갖고 계약을 하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업공사는 계약서를 써줘야 되죠.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이게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써줄 때는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이 있죠. 브리핑을 했던 내용은 이 물건에 대한 브리핑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줘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확인 설명서라고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여 교부를 합니다. 자, 이제 계약이 체결됐고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하고 모두 완결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개 업무하는 이렇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이자의 여러 가지 업무 활동 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 행위는 핵심적인 중개 행위임을 알 수 있어요. 설명서 써주고 계약 써주고 브리핑해주고 이게 바로 핵심적인 중개 행위임을 알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소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소속공사는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법 취지는요.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중개 행위니까 이것은 개업을 한 우리 개업공사의 의무로 규정했어요. 이거는 이 세 가지 업무는 원칙적으로 개공이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개공과 소공의 차이는 사장이냐 아니냐 자격증 있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이 용어의 정의에서 이걸 허용을 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 업무다. 그래서 이것을 소공은 그대로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소속공사가요 이거 하게 된 게 2006년도 이때부터 허용됐어요. 그전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현장 안내라든가 이런 거밖에 못했어요. 근데 현재 용어의 정의에서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럼 원래 소공의 정의는요 용어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까지만 딱 해도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소속공사라 하면 소속된 공인인계사를 말한다 라고 해도 확실히 구분되죠. 근데 왜 이 말이 더 들어갔냐 하면요 이건 연역의 차이라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중개 업무가 뭔지 이제 이해하셨죠?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근데 중개사무소에 가봤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근무하고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래서 6번에 있죠? 중개보조원 20페이지 6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어보세요.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해 밑줄 쫙. 자, 그래서 우리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고용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란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감 잡혔죠, 그럼?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자다. 이게 바로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봤을 때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일단 돼 있네요. 단순 업무 보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한 번쯤은 다녀오셨는데 이거 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라고 찍혀 있어요? 네? 실장, 하다못해 이사, 과장, 부장 이렇게 찍혀 있지 보조원이란 말 전혀 안 쓰죠? 하고 많은 말 중에 보조원이 뭐요? 보조원이 사무원대로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보조원이 우리 법에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실장님이죠. 왜요? 그래서 어쨌든 소속에 해당하는 실장님이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실장님들은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죠. 그럼 결국은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중개 업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실무에서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의 한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업무를 컴퓨터로 다 하고 있죠. 컴퓨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서 작성이라든가 계약 작성을 전부 다 컴퓨터로 해요. 그럼 결국은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 손님이 왔을 때 대강의 브리핑을 하고 계약서를 컴퓨터로 출력을 하고 확인서면서 컴퓨터로 출력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가 최종적으로 계약 단계에서 직접 손님한테 브리핑 다시 해요. 다시 하고 직접 계약 내용을 설명해주고 도장을 직접 찍고 자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조 업무로 봐야 돼요. 원래 개념적으로는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확인 설명, 설명 작성, 계약 작성 할 수 없죠. 근데 이거는 보조 업무로 봐야죠. 컴퓨터로 하는 이상.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업공사가 다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보조 업무로 봐야 돼요. 근데 만일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 개업공사의 도장을 가지고 막 찍어대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대여로 처벌해야 합니다. 등록증 대여행위예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만 이해만 해주시는데 우린 지금 시험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명서 못 쓰죠. 핵심 중개행위를 보조는 하나도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그 정도. 그러면 이 두 분은 이제 결국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칭하여 이제 앞으로 뭐라고 볼 거냐. 이 둘을 통칭하여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고용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세 번째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바로 소속공사 중개보조를 말한다. 이거. 그러면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 중개사무소예요. 중개사무소인데 A가 자격을 걸었어요. 자격을 걸었습니다. 이분을 뭐라 해요, 우리 지금? 개공. 개업공사. 개업공사를 앞으로 제가 개공이라고 부를 겁니다. 개업공사예요. 사장님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갑이 있는데 갑이 자격증이 있어요. 이 자를 뭐라 불러요? 소속공인중개사. 소공사죠? 소속공사고. 을이 있는데 을은 자격증이 없어요. 그럼 이 자를 중개보조원. 그죠? 중개보조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 중개사무소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법인이라면 임원사원이 따로 있죠, 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업공사란 말을 완전히 달리하여 쓰고 있죠. 공인중개사란 말은 자격 출입자에 그냥, 개업공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틀리고,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중개보조원하고 중개인을 헷갈리면 안 돼요. 중개인 들으면 엄청 불쾌할 일입니다, 이거. 중개인은 사장님이시죠, 지금? 개공 중에 한 명이에요. 중개인은. 근데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과 중개인은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업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록한 자가 누구라고요? 개업공사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용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첫 시간 용어의 정의를 안 들어버리면 이게 끝까지 헷갈려요. 끝까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감을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의 구성은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를 6가지를 다 봤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중개대상물 2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법제 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영 제2조라고 돼 있죠. 영이라고 돼 있는 것은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영이라고 돼 있는 건 대통령령 말하는데 대통령령 시행령 제2조 중개사물의 범위 법제 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임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모 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제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일어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민법 시간에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법조문을 읽는 방법 조항호목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야지. 민법 교수님은 진도 나가시나 바빠갖고 시간이 많은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거 원래 민법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조문 체계는요 조항호목의 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조항호목 이게 뭐냐면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제 3조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조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되는 거는 항이라고 읽어요. 항이라고 읽고 이 항 밑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 것은 호라고 읽어요. 호라고 읽고 그 다음 이제 3호 밑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더 넣고 싶잖아요. 그럼 이때는 조문을 가, 나, 다, 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다라로 되어 있는 것은 목이라고 읽어요. 목. 그래서 우리는 조문을 구성하는 방식이 조항호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목을 읽는다. 다목을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냐면요. 제3조가 최상위에 있죠. 제3조. 그 다음에 다목이 지금 2항 밑에 있는 거죠. 제2항. 그 다음에 호는 제3호 밑에 있죠. 이거. 다목이니까 제3호. 다목 이렇게 불러요. 다시 법제 3조 제2항 제3호 다목. 읽는 방법 아시겠어요? 네. 근데 우리 법 제3조는 지금 방금 제가 조문을 읽어드렸는데 우리 법 3조는 항이 없죠. 네. 그러니까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1호, 2호, 3호로 간 거죠. 아라비아 숫자로 갔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는데 기본서에 조문이 다 실려 있거든요. 실려 있는데 지금 기본서에 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시행령을 얘기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대통령령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제가 0이라고 지금 표현해 놨고요.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시행규칙은 규칙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규칙. 이렇게. 시행규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국토교통부령, 국령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법은 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0이라고 표현이 될 거고 시행규칙은 일단 국토부령 이건데 규칙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일단 해주시고요. 뭐 어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어떤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뭐 이렇게 지금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무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보시면 우리 법 제3조의 중개상물의 범위를 정해줬는데 중개대상물은 이제 앞으로 제가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우리가 지금 했지만 우리 법 3조에 정해놨으니까 앞으로는 중개대상물이라 그냥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 말해요. 그래서 이제 3조에서 5가지가 정해졌는데 일단 토지가 있고 두 번째로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이랬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갖고 대통령령을 찾아봤더니 세 가지가 돼 있더라. 그래서 영제 2주에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소위 법정 중개대상물 5가지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가지가 이렇게 이제 정해졌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공부했을 것 같은데 분류를 해보면 토지 건물 있죠? 이건 우리 법에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공부했나요? 토지 건물을 협의의 부동산이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은 민법상의 부동산과 일치한다. 민법상의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랬어요. 민법에서.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기 때문에 토지 건물을 우리는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죠? 요 세 가지는 개론학자들이 뭐라 불렀어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해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불렀죠? 이 세 가지. 근데 의제부동산은 이거 세 가지 말고 더 있죠 지금. 등기 등록되는 재산들. 자동차. 또요. 항공기. 또요. 선박도 있고요. 또요. 포크레인. 건설기기가 있죠? 이것도 의제부동산이다.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합니다. 다. 자동차 저당 잡죠? 건설기기도 저당 잡죠? 이렇듯이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준부동산 전체가 중개사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죠. 세 가지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개대상물로. 이것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물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세탁기, 냉장고, 기계입니다.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고 준부동산이고 그러면 합치면 모두가 중개사물의 범위는 뭐예요? 모두가 부동산이에요. 동산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 3조에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해놓은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는요. 적법하게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업으로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5가지에 대하여 업으로 중개하면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과 등록 중개업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규정이죠, 이게.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이걸 영업으로서 만약에 소개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등록한 자만이 업으로 중개할 수 있어요. 이거를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5가지 물건은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소개할 수 없습니다. 업으로. 그럼 제가 업이란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업이 아니라면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겠네요? 영업이 아니라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럽니다. 내가 아파트 팔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살 사람 좀 소개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 수강생 중에 같은 동료 중에 아파트 내가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어디 팔 사람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 거래를 소개합니다. 그 중개 아니에요. 중개는 맞죠. 아파트에 대한 거래를 소개했으니까. 근데 업이에요 아니에요? 업은 아니에요. 한 번 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업으로 중개해버리면 이 5가지를 업으로 중개해버리면 이건 처벌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근데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업이 아닌 한 번 정도 소개하는 거 있죠? 이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 한 번이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가 그거 한번 소개했더니 여기도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저기도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여기도 소개해달라고 그래. 그죠? 걸렸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 한 번 했다고 그러지. 한 번. 오리발이 최고야. 하여튼.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검사가. 그래야 처벌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 처벌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한번 소개해달라고 하면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시고 보수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업공익회사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처벌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받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건 중개는 맞지만 업은 아니니까. 그리고 보수를 많이 받다 하도 한 번 정도 많이 받은 거는 여러분들은 개업공사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서로 아는 사람이 많아갖고 무지하게 소개해달라 했고 소개해줬어요. 걸렸어요. 뭐라고 해야 된다? 한 번 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중개선물 규정의 취지는 바로 여기까지고 오늘 수업의 목표는 토지가 뭐고 건물이 뭐고 정착물이 뭐고 입광목이 뭔지를 이해하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죠.